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24년 3월부터 포르투갈을 여행을 했는데요. 여행을 가서 느낀 것은 또 역사 공부를 좀 잘 하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또 시간이 나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또 포르투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이 포르투갈 또 여기 이제 스페인이 있는데요. 이 포르투갈 역사는 이 스페인의 역사와 같이 또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이베리아 반도는 원래는 로마 땅이었고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게르만족들의 일파인 서고트족이 쭉 여기 살아왔었습니다. 한 200년 가까이 살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북아프리카,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여기에 원래는 베르베르인이라고 해서 유럽계가 여기 넘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690년대 말에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무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711년 무어인들이 침공해서 이 순식간에 이 이베리아 반도를 다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때 이 북부 산악 지역에 이 기독교 귀족들의 저항이 계속 있게 되는데요. 이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콘키스타, 재정복 운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이슬람 세력들을 다 이제 몰아내는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 다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르투갈이 이제 독립해 가는 과정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북부 요 지역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지금 이 스페인 땅인데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이고 갈리시아, 아스투리아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투리아스, 바스크 많이 들어보셨죠? 바스크죠. 나바라, 아라곤, 카탈루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이 북쪽 지역을 쭉 여행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역사 공부를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레콘키스타 재정복 운동의 이 시작은 아스트리아스의 왕이었던 이 펠라뇨 왕이 722년 코바동카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슬람 세력을 이제 무찌르게 되고 이 독립을 위한 이제 발판을 갖게 됩니다. 이 레콘키스타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이 아스투리아스 왕국은 나중에 또 좀 레온 왕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개성을 하게 되고 또 카스티아 왕국 등 이렇게 여러 나라가 그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스페인으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스트리아스 왕국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나바라 왕국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면서 여기가 좀 이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아스투리아스 왕국에서부터 이제 이 레온 왕국으로 개성이 되는데 이 레온 왕국이 개성되기 전에 이 나바라 왕국이 824년에 또 좀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1512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됩니다. 또 이 카스티아 왕국도 나중에 좀 떨어져 나가서 또 여기 아라곤 왕국하고 합쳐지게 되고 또 아라곤 왕국도 나중에 이렇게 1479년도에 카스티아 왕국과 합쳐지게 되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었게 됩니다. 아스트리아 왕국, 레온 왕국, 카스티아 왕국, 나바라 왕국, 아라곤 왕국 이런 나라 이름들이 지금 현재 스페인의 주 이름을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포르투갈은 나라로서 독립된 것은 아니었고 이 백작령 레온이나 카스티아 왕국의 이 백작영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포르투갈 이름은 어떻게 이제 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1139년도 왕국을 선포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아스트리아 왕국에서부터 나바라 왕국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이슬람 왕국이었고요. 또 이 나바라 왕국이 레온 왕국, 이렇게 카스티아 레온 왕국으로 합쳐지고 최종적으로 이 그라나다 이 지역이 이제 멸망하면서 쫓겨나감으로 해서 이 스페인이 이제 통일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르투갈을 한번 보시면요, 이 포르투갈 왕국은 이 어떻게 언제 성립되냐니까 868년부터 이제 1249년도에 이 레콘키스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작 868년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니까요. 보시면은 레온 왕국의 장군이었던 비마라 페레스라는 이런 분이 이제 처음으로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 땅에 이 포르투라는 도시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죠. 이 지역을 처음으로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요 땅, 지금 요 레온이 있고요. 그래서 요 포르투라는 이 말은 원래 이제 이름이 포르투는 항구라는 뜻인데요. 요 도르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 북쪽은 칼레, 요 남쪽은 이제 포르토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이것이 합쳐서 포르토 칼레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처음으로 이제 점령함으로 인해서 회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슬람 세력을 계속 밑으로 이제 몰아내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포르토에 가시면은 도르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항구로서 이제 여기서 대서양을 나가게 되고요. 또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또 와이너리가 여기 많이 있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포르토 지역에 이제 비마라 페레스 이후에 여러 백작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왕국으로 독립을 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앙리 드 무르곤이라는 이 백작이 있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프랑스 출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레온 왕국의 왕이었던 알폰소 6세의 서녀인 테레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포르투갈 백작 이제 지위를 얻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1109년에 아들 아폰소 엔히케스를 낳게 되고 몇 년 뒤에 어린 아들과 아내를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 아들이 장성하여서 포르투갈 왕국의 시조가 되는 아폰소 1세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폰소 1세 엔히크스라고 하는데 이 왕이 이슬람 세력과의 우리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독립왕국의 기반을 닦게 되고 1139년도에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을 못하게 이 카스티아 레온 연합왕국이 또 이제 공격을 해 오는데요. 이걸 또 무찌르고 하면서 1144년도에 이 사모라 조약을 통해서 독립국 승인을 얻게 됩니다. 이제 도시 사모라도 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최종적으로 몇 년 뒤에 리스본까지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교황청의 확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독립국이 되게 됩니다. 또 1249년도에 알가르브를 점령하고 이때 이 밑에까지 다 콘키스타를 재중복 운동을 완료를 하고 오늘의 이제 국경을 확보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왕이 있는데요. 이 왕권 강화와 민족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크게 기여한 이 시기가 1249년부터 1415년까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과 교회의 특권을 폐지하고 상인들과 중소 지주들의 정치 참여를 늘려서 이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 나라의 이제 기틀을 닦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디니스 1세 왕이 됩니다. 이 왕은 국가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농업과 상업 등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게 되고요. 이 문화를 진흥하고 갈리시아어와 포르투갈어를 포르투갈 왕국의 공식 언어로 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을 안기게 되는데요. 더 중요하게는 이 코임브라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대학을 만들자 해서 이 코임브라 대학을 만들었는데요. 이 리스본에서 포르투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차로 가게 되면은 여기를 한번 들렀다 가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이 데니스 1세 왕 앞에서 저도 사진도 찍고요. 또 이 코임브라 대학이 아주 좋은 대학이고 또 지금도 이런 복장, 망토를 입는 학생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게 되고 또 대학 내에서 뭐 신입생들이 또 이렇게 여학생들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도 보았는데요. 이런 이제 교복들을 입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임브라 대학의 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런 관광지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니스 1세 왕은 이 토양의 유씨를 막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 소나무나 나무를 많이 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심어놓은 것이 훗날에 대항해 시대 때 나무 배를 만드는데 아주 크게 유용하게 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1383년 페르난도 1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 포르투갈 왕국이 스페인의 카스티아 왕국에 기속될 위험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주황 1세를 국왕으로 추대해서 아비스 왕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스티아 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또 독립국을 유지하게 되고요. 이때
이 전투에서 영국군의 지원이 있었고 지금도 영국과의 이 동맹 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카스티아 왕국 이 물리친 이 유명한 알주바로타 이 전투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알주바로타에 가면은요 이런 이제 부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투로 포르투갈 사람들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전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항해 시대와 이 포르투갈 제국이 한때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또 경영하는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1415년부터 1580년에 이르게까지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해양 제국을 보시다시피 그때 이제 주왕 1세가 기틀을 닦았고요. 그 주왕 1세의 아들이었던 이 항해 왕자라고 불리는 이 엔히크 이 왕자가 이 해양 산업 또 해외 영토 개발에 아주 큰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배를 또 새롭게 개선하고 하면서 이 남아프리카를 계속 이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1415년도에 이 세우타라고 해서 이 모로코에 있는 지금 이 세우타를 정복하게 됩니다. 당시 세우타는 아주 유명한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 여기서 이것을 점령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또 이 아프리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저 남쪽으로 항해할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이 세우타를 정복해서 여러 아프리카 상인들을 통한 이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아프리카가 아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이 희망봉, 이 바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자도르 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보자도르 곳 이남으로는 이 밑으로는 항해사들이 항해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당시로 유럽의 배는 아주 이 갤리선이라고 해서 조그만 돛에다가 이 노를 젓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이 대항해 이 큰 바다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도가 거친 이 보자도르 곳에 넘어가서 돌아온 배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의 선원들은 이 보자도르 곳 더 멀리 나가면은 아마 세상의 끝이고 여기는 바다의 끝이라서 다 돌아올 수가 없다고 믿어서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엔리케 왕녀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여기 가도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믿고 계속 탐험대를 이 보자도르 곳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계속 이렇게 개척해 나가서 결국은 80년에 걸쳐서 인도까지 가서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백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개발했던 걸 쭉 보면은 1434년도에 몇 번에 걸쳐서 이 보자도르 곳을 넘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고요. 또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희망봉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리고 10년 뒤에 인도 캘리컷에 도착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브라질도 발견하고 또 우리 이 동남아시아까지 와서 이 멀라카 해협도 이루게 되고 또 1514년대는 중국과 일본에도 진출해서 정말 명실공히 세계적인 해양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명했던 그 항해사들을 보면은 보자도르 곳을 처음으로 통과했던 질 이에나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희망봉을 발견했던 잘 아는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유명한 이 바스코 다가마. 이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까지 가서 여러 가지 향신료를 가지고 왔던. 그래서 이 제로니무스 수도원에 시신이 안장될 정도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 이 카브랄이라는 이분은 또 브라질을 발견했고요. 뭐 이런 여러 항해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누엘 1세는 행운왕이라고 불리는데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 항해를 개척하면서 큰 부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나라의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시대에 태어났던 이 카모니스는 이 우스루지아디스라는 서사시로서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글들을 써서 흔히 포르투갈의 섹스피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의 어떤 융성함을 통해서 나라가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 이후에는 이 스페인의 지배 시대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1578년부터 세바스티앙 1세가 후계자가 없이 죽자 이 스페인이 또 이 펠리페 2세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또 침공하게 되고 이 스페인 지배 시대가 있게 됩니다. 또 국가 복원과 절대 왕정 시대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공작 주황을 주황 4세로 추대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28년간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또 브라질의 금과 다이아몬드 강산이 발견되면서 절대 왕권을 강화하고 경제 개발과 사회 구조 변화에 이제 기여하지는 못했던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1755년도에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고 1807년에는 이 나폴레옹이 또 침공하여 왕실이 브라질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이 포르투갈과 브라질의 연합 왕국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822년도 주황 6세가 귀국하여 포르투갈은 잎은 군주국으로 변신을 하였습니다만은 이 브라질이 이 주황 6세가 가고 나니까 아들 페드로가 1822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자신이 브라질의 황제로 즉위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1826년 주황 6세가 사망하게 되고 왕위 계승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아주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정치적 혼란과 군제와 복민 농기가 발생하고 내각이 수시로 바뀌는 등 정치 불안정이 계속됩니다. 1890년에는 아프리카에서 영국에서 패해서 후퇴를 하게 되고 1908년에는 국왕과 왕자가 암살당하는 일까지 있으면서 자꾸 나라가 쇠락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1910년도 공화파의 혁명으로 왕정이 종식되고 공화제가 성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1공화국 시기가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성전국이었지만은 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권력투쟁 혼란이 지속되었던 시기입니다. 또 이 독재 정권 시대도 있었는데요. 1926년부터 1974년까지 이런 제2공화국의 이 무시무시한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고요. 1974년 이 카네이션 혁명으로 불린 쿠데타로 이 40년 독재 정치가 종집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제3공화국으로 1975년도 해외 식민지에 있던 앙골라, 모잠비크를 발언하며 500년 식민 지배를 끝내었고요. 1976년 신헌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의 길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는 EU 가입 이후에 낙후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노력 중인데 유럽 내에서 현재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물가도 싸고 여러 가지 볼 것도 많습니다만은 이 조그만 나라가 한때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는 큰 해양 제국을 이루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은 많이 쇠락해져 있는 포르투갈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를 역사를 잘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여행이 보람되고 더 많은 것이 눈에 보일 텐데요. 여러분도 여행 가시기 전에 이 포르투갈을 잘 공부해서 가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